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가짜뉴스를 이렇게 정의해봅니다.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특정 소비층이 듣고 싶은 내용만 공급하여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강제한다. 그렇다면 진짜 뉴스는 뭘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가짜뉴스가 아닌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사실을 왜곡, 과장하지 않고 특정 소비층이 듣기 싫은 내용이라도 사실이라면 충분히 공급하며 이를 외면하지 않는 소비자 스스로 판단해 자기 해석을 만들도록 거둔다. 삶과 삶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은 어렵고 더 어려우며 아주 어렵다는 것을 성실하고 사력 있게 드러내는 작업 어딘가에 저널리즘이 걸쳐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맥도날드 첫 회 시작합니다. 맥도날드 뉴스 브리핑 맥모닝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최완석, 이동욱, 이혜영 기자가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편집부 최한석 기자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힘드네요. 이거. 앞에 연습하던 것까지 포함해서 한 세 번째 여쭤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진짜 별로. 그래요? 예. 그럼 커피 한 잔 여유도 못 즐기셨어요? 커피도 못 마셨습니다 오늘. 예. 저는 이제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한 잔 사서 오는데 일단 준비된 동작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PPL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익숙하다면 요즘 트렌드에 일찍 눈이 튀신 분이시고 그건 그렇고 먼저 자기 소개를 유명하신지 모르겠지만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편집부 기자 최환석입니다. 네, 그 맥모닝 코너를 맡았고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맥모닝은 우리 경남도민일보 기자 3명이 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5번씩 아침 뉴스를 브리핑하는 건데 각자 컨셉을 더 미리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뉴스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슈가 되는 그 주제 하나를 좀 쉽고 좀 재밌게 풀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때 미리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 뉴스 같은 거를 좀 보다 알기 쉽게 전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셔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뉴스로 아까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모습이 익숙하다면부터 이제 이어가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익숙하신 분들은 요즘 트렌드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밝으신 분일 테고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어색하다 이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잠깐이라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 커피를 텀블러를 이용해서 마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어떤 이슈와 관련되느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제일 먼저 봤던 뉴스가 말레이시아 영에 있는 보르네오 섬의 한 해변에서 어린 고래 상어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이 고래가 얼마나 어리냐? 몸 길이가 4.61m, 사람보다는 크지만 이게 어린 성체가 아니라 어린 상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왜 죽었느냐? 그쪽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검을 시행한 결과 세로 46cm, 가로 32cm의 커다란 비닐봉지가 이 고래상어의 위장관을 막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닐봉지 때문에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으로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뉴스는 저희가 지금 계속 간간히 요즘 흔히 근데 뉴스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해양동물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아픔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2017년 말에 유엔이 발표하기로는 매년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천만 톤이라고요.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죠. 가늠이 잘 안 됩니다. 1,000만 톤. 네, 어쨌든 그 많은 수치라고 보는데 1톤 네. 1톤 트럭 그렇죠. 짐칸에 가득 쓰레기 채웠는데 그렇죠. 1,000만 톤이니까 그렇죠. 1,000만 대. 예, 제가 숫자를 좀 약해가지고. 네, 근데 1,000만 대.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안에 3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 유지를 한다면 이 플라스틱 사용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 수치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아주, 상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는 네. 편이시고. 저도 네, 정말 며칠 전부터 텀블러를 네, 네. 들고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저까지 그럴 정도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에 이 체감이 안 되는 수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린피스가 이제 환경보호단체 네. 세계적인 이제 환경보호단체에서 말하기를 한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루에만 5,445톤이라고 네. 해요. 1톤 트럭 5,400 5,445대 45대. 혹시 뭐 이렇게 CG로 뭐 포터가 막 이렇게 깔리면 좋거든요 여기에. 예. 그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을 하면서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또 이슈가 된 거죠 사실상.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좀 이 말이 좀 슬픈 게 뭐냐면 해양 오염 때문에 죽어나가는 동물들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결국에 인간이 피해를 받으면서 이게 더 큰 이슈로 부각이 된다. 정작 피해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중국이 수입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름에 서핑을 하거든요. 네. 부산 다대포에서 하는데 바다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발에 몸에 뭐 굉장히 많이 감겨요. 웬만하면 전부 다 플라스틱 쓰레기거든요. 아휴. 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결국 해양 동물들을 죽이는데 이게 완전 분해가 안 되고 작은 미세 알갱이화가 되어가지고 결국 이 해양 동물을 뭐 섭취를 하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네, 역습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파타고니아에서 하는 캠페인 싱글 유즈 think twice 한 번 쓸 건가요? 두 번 생각하세요. 뭐 이런 캠페인 등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텀블러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쓴 지 얼마 안 돼서 네. 확실히 불편함은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제 커피를 드셨을 때는 이제 안에 물을 담궈 놓고 나중에 설거지를 할 때 이 잔여물이 잘 씻깁니다. 네, 마른 상태에서는 잘 안 벗겨지니까 맞습니다. 설거지 하기 전에 물을 담아서 좀 불려 놓는 거 그게 이제 생활의 팁. 팁까지. 첫 시간인데 되게 안 그래도 좀 듣고 보니까 뭔가 그냥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했는데 네.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좋네요. 다음에도 내일도 이 시간은 최한석 기자 할 건데 역시 또 재밌는 내용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최한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빅맥은 맥도날드 대표 메뉴입니다. 방송에서는 그날 주제로 정한 뉴스를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코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빅맥 재료는 4.13 창원 성산 보궐선거입니다. 도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 윤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먼저 자기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 1부를 맡고 있는 유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통 다른 신문사나 매체에서는 정치부 주로 많이 그렇죠. 쓰는 다른 예, 부서에서는 정치부라고 하죠. 다른 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 주제로 저희가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골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 두 군데 중에 강릉대구 성산이죠. 예, 또 아주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선거가
늘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지역구이고요. 그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이후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고 늘 구도가 복잡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이번 이 재보궐선거가 있는 창원 성산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요약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구 소개. 네. 보궐선거 치러지는 곳은 전국적으로 경남에만 지금 현재까지 두 곳이 있습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이 두 곳인데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공석이 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열했던 지역이고 뺏고 뺏기는 지역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당에서 의미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그 민심 소재를 파악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이 얼마나 정책을 잘 해왔는지 국정세우를 잘 해왔는지를 따지는 중간 성적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0년 되면 내년에 또 총선이 다 있잖아요. 네. 총선에 또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세를 잡고 여세를 몰아가야 내년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각 당 모두 다 총력을 다하는 선거가 될 거고요. 또 조금씩 보면은 각 당마다는 입장은 좀 다를 겁니다. 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나 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영남권에서는 한국당하고 거의 격차가 거의 많이 좁아졌어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멘텀 다시 이제 동력을 국정을 수행해 가야 하는 동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네. 현재 도지사와 그렇죠. 또 창원 지역 지자체장이 네. 두 분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도정 성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뭐 지역 살리기를 허성무 시장하고 같이 해왔는데 이제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번에 이 지역구 성산까지도 자유한국당에 내주게 되면 창원 지역이 모두 다 자유한국당 싹쓸이가 돼요. 네. 그러면 시장이나 도지사, 도당 입장에서도 깜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는 지역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그동안에 경남 지역이 한국당 아성 텃밭이었잖아요. 네, 텃밭이었는데 강세를 보였던 뭐 지역이죠. 성산은 약간 제껴 두고 네. 보면은 지난해 촛불정부 이후에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하면서 자기 지역의 텃밭을 상당히 많이 뺏겼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반전을 하겠다, 자리를 찾아내겠다 이런 게 강하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반전을 일으키려면 전국에서 영남권, 경남, 경북, 이런 지역에서 반전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요원하니까 그렇죠. 일단 모멘텀을 잡아야 된다는 점이 그렇죠. 뭐 선거가 2개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은 텃밭 2개를 다 사수를 하겠다 네. 이런 속셈일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아까도 국정 지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심판하겠다는 입장도 있을 거고요. 네. 거기다 또 오늘 27일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때 새 지도부가 뽑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제 지도력을 시험 받는 테스트, 네. 시험대가 되니까 네. 당연히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입장이 다르지만 바른미래당 미래당도 당연히 이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원인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통합론 이런 명분으로 자기 당의 인력들이 그리고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좀 유출되면서 혼란을 네. 겪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계기로 좀 결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보수 쪽 지지자들이 봤을 때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에 뭐 이렇게 자꾸 흡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심의 그렇죠. 눈길을 계속 존재감을 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독립적으로 뭐 그- 다른 보수 목소리 대변하겠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들 이제 또 이게 보수 세력이 또 영남이 기초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누구를 확보를 해 나가야 또 자기들이 또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보수 내에서도 입장을 굳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이제 그다음 정당 이제 정의당인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자기들 정의당은 뭐, 입장에서는 예. 더 이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 것처럼 고 노회찬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아유, 노회찬 의원의 그 지역구였잖아요. 그 지역구였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그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의 한 축으로서 상당히 큰 족적을 남겼거든요.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의 이제 진보 정치 쪽에서도 남겼는데 근데 아직 못한 것들이 많다 그런 네. 품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남기고 간 과제들을 이제 정의당이 이제 풀어내겠다 또 그 유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냥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100석 중에 한 석 뭐 이랬는데 그렇죠. 이 정의당의 한 석은 또 또 예. 아니 뭐 이거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도 있고 예. 차이거든요. 이게 앞에 말했던 거랑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민중당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민중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원내 의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 한 석이 의미가 상당하거든요. 맞습니다. 민중당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존재감 확실하게 예. 존재감 드러내야 된다. 어찌 보면 생사의 판결일 정도로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민중당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진보 세력의 어떤 적통 같은 느낌 본인들이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한 명의 당선자를 낸다라면은 전국 어떤 선거구보다는 창원 성산이 맞습니다. 제일 유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울산 그리고 이제 창원을 네. 기점으로 해서 발판으로 하면서 전국 이제로 매연을 확대할 수 있고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없는 선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기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하는 진정한 진보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이념을 또 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더없이 그럴 거고요. 근데 또 여기에 이제 이런 여러 당 각 당들 입장이 있는 데다가 후보들은 더 절실할 거거든요. 예. 이런 당의 입장이 있는 데다가 또 개인적인 입장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더해지면은 더 절실할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선거가 진행이 되면 유권자들은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들이 당선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하지만 그렇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쟤가 왜 나오느냐부터 시작해서 대선은 안 된다라는 얘기 쉽게 하거든요. 예. 모르는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예. 쟤는 왜 나왔냐 부터 자- 시작해서 하는데 각자의 그 사실 선거가 저뭐 그런 얘기하는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가장 무서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다 걸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 예. 그렇죠. 당에서 가지는 부담도 있고 자기가 가지는 모든 걸 거는 거, 이게 뭐 재산, 뭐 당연히 재산, 명예, 그동안 네. 해왔던 열정들, 뭐 열정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6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초기에 지금 창원 성산에 6명 후보가 예비 후보를 등록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2명, 네. 권민호 그제시장, 네. 그리고 이제 한성태 그 한중무역 전 대표,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강기훈 전 그 국회의원. 예, 한번 이 지역에서 네, 의원을 네, 하셨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앞에 이제 지난 2016년 총선에 출마했던 그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부대변인, 네. 젊은 주자를 그 강조하면서 뛰고 있는 이재환 부대변인,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의 여영국 그 네. 도의원, 그다음에 민중당의 손석형 도의원, 네, 손석형 네. 전 도의원. 예. 전 도의원 이렇게 이제 6분이 이제 나와서 그 네,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권민호 예비 후보, 강기훈 예비 후보, 이재환 예비 후보, 여영국 예비 후보, 손석형 예비 후보들은 다 이제 그 정치 재기를 모색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 재기라 하면 그만큼 이제 앞에 선거나 그 직전 선거에서 아픔을 겪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걸 걸고 다시 그 무주공산, 지금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에서 이제 다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게 더 절실할 수밖에 없고. 사실 예. 예, 이 후보들은 좀 이재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젊고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그렇죠. 다른 방금 말씀하신 후보들은 좀 뒤가 없는 거의 그렇죠. 앞에 선거 출마 경험도 워낙 많으시고 각자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이 아니면 또 다음을 모색할 수 없는 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후보가 자기 개인만 네. 이렇게 뭐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그 한 사람한테 걸려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뭐 염원이라면 염원이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 예. 그동안 계속 같이 해왔던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 같이 운동을 도와줬던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은 뭐 판세라거나 뭐 이런 구도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성산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머지 정당이 뭉치면 이쪽이 되고 그렇죠. 안 뭉치면 이쪽이 되는 그런 구도는 너무 뭐 이상할 정도로 분명한 지역이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앞으로 또 뭐 기회가 있다면은 구도 선거에서는 이제 구도와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와 바람 네. 이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 구도는 누가 출마를 하느냐 어떻게 진영이 갖춰지느냐 뭐 또 보수 단일화 되느냐 진보 단일화가 되느냐 이게 그 관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라 그러면 앞에 뭐 그 촛불 그 이후에 지난해 선거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이제 그 승리를 했듯이 또 그 소재들이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의 이슈가 어떻게 작용이 할 것이냐 그리고 또 27일 날로 예정되어 있죠. 그 북미 정상회담 네.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충분히 전국적인 거지만 지역에서 당들이 대표성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계속 갈등을 예민하게 네. 뭐 김경수 지사 이슈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 변수라 그러면 항상 그 재보선 선거에서 변수로 꼽는 게 낮은 투표율.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 투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좌우되는데 날씨까지도 전망을 해가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따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기회가 된다면 뭐 구도나 네, 뭐 네. 전망 뭐 바람대로 또 다음에 또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예, 정리해야죠. 네. 또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재보선 투표 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 4.3 지방선거가 정치 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자기 표를 확실하게 민심을 표현하는 게 그게 네. 중요하다. 아, 이걸 이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캠페인까지. 예, 그러면 오늘 그 성산구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인 윤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해피밀은 시청자 참여 코너입니다. 상담 요청도 좋고 뭐 축하하거나 뭐 감사 같은 사연도 전해달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뭘 알릴 게 있을 때도 이 코너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메일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뭐 소통을 할 생각인데요. 이메일 주소는 자막으로 자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mac@idomin.com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idomin.mac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뭐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맥도날드 마지막 코너로 고정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놓고 거기에 관심 있는 기자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풀 계획인데 오늘 첫 순서는 바이바이 오토바이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경제부를 맡고 있는 조재영 경제부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내에 있는 오도리 조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요, 바이바이 오토바이 코너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어나는 일상 그리고 뭐 오토바이 문화를 개선해야 될 점, 또 교통 법규 뭐 이런 문제점들, 또 흔히들 얘기하는 그 오토바이와 관련한 이런저런 문제점들 혹시 개선할 점이 없을까? 또
오토바이에 얽힌 재밌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일상적으로 보면 제가 밖에 나가서 오토바이를 탄다라고 하면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우리 집에 고등학생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언제 타셨습니까? 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오토바이를 탔던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무면 아닙니까 그죠? 네, 무면허였죠. 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장을 하셨고 원래 이장 집에는 공무원들이나 농협 직원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는 빨간 오토바이 90cc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는데 아버지와 그분이 방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동안에 네. 제가 마당에 있는 걸 몰래 끌고 나가서 무면허에 예. 절도에 예, 그렇죠. 그렇게 한 바퀴 타고 왔는데 올 때는 어른들이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엄청나게 혼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혼내진 않으시고 너 어떻게 오토바이를 탈 줄 아니? 대견하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셔서 오히려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고등학교 자녀가 저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보통 부모님들도 겪어보셨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뭔가 하나에 꽂히면 아무리 말려도 하게 돼 있습니다. 숨어서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물 오토바이를 하나 주워서 주운 건 아니고요. 동네 형이 네. 어디서 고물 오토바이를 하나 주워와서 그것도 절도 같은데요. 절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튼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하나 끌고 다녔는데 그걸 2명이서 혹은 3명이서 타고 밤에 헤드라이트도 없는 오토바이를 앞에서 한 명이 운전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온 천지를 이렇게 쏘다녔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때도 무면허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천만한 짓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인 고교 시절에 오토바이에 꽂혔다. 사실 이거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성화 해줘야 됩니다. 양성화.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무면허로 타거나 훔쳐서 타거나 이렇게 하여튼 어른들 눈을 피해서 타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사고 나죠. 예. 예, 타고 가다가 무면허인데 경찰차가 보인다. 도망쳐야죠. 네, 도망쳐야죠. 도망치다 사고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설득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양성화 해주는 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합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학생은 우선 면허를 따게 해주시고 면허는 일반 경찰서에 가시면 원동기 면허 신청 접수해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네, 몇 세부터? 네, 현행법상으로는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원동기 면허로는 125cc 오토바이까지는 탈 수 있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일이 빠르면 고등학교 1학년도 되겠죠. 네.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보통 경찰서 마당이나 공설 운동장 이런데 이렇게 줄 그어놓고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면허를 땄습니다 이제. 예. 자녀가. 네. 오토바이 사줘야 됩니까? 네, 형편이 되시면 오토바이를 사주면 좋겠죠. 본인이 요즘 또 학생들이 설 추석 이럴 때 막 친척들한테 받은 용돈 예. 이런 거 막 모아서 이렇게 저금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요즘 또 용돈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돈이 있는 학생들은 또 뭐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어떤 기종을 사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기는 한데 뭐 꼭 오토바이라고 해서 새 오토바이를 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면허를 따고 네. 자, 이제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뭐 보통 사실 뭐 어른들이 걱정 안 해도 애들이 잘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사고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면허 땄다고 해서 다 오토바이를 잘 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서고 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는 요령,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데서 가장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교통의 흐름을 탄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다른 차들이 시속 70km로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서 50km로 달린다.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옆에 앞뒤 전후 좌우에 달리고 있는 차량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려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걸 일명 흐름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내서 자녀를 차량에 옆에 태우고 시내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데 주행을 해보면서 이런 상황일 때 차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차 운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전을 한다, 이럴 때 차선을 변경한다 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게 되면,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탈 줄 알지만 차는 운전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좀 알게 되면,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를 알게 되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앞에 가는 저 차가 좀 있으면 우회전하겠구나, 좌회전하겠구나, 혹은 차로를 변경하겠구나,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고등학생 자녀가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1. 양성화하자. 예.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양성화를 기조로 해서 이제 첫 번째 면허를 당연히 따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알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알게 하고 교통 흐름을 알게 하고, 예. 그리고 125cc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경남에는 없지만은 라이딩 교육을 받으면은 훨씬 확실하다. 예. 그럼 오늘 첫 시간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오토바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빰빰 백도날드.